어버이날 저는 딸에게 1,000원짜리 조화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시어머니께는 500만 원을 드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SNS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효도 여행, 제주도 5일.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슬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저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고 가게를 열러 나갔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나눴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빨리 가게로 가봐요.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가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홀로 남겨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큰딸 민정이는 결혼해서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변호사입니다. 큰 로펌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수입차도 타고 다닙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착한 아이입니다. 가끔 전화해서 어머님 건강하시냐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건축한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이 집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주방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요즘은 2주에 한 번 정도? 엄마, 잘 지내시죠? 엄마, 건강하세요? 몸 아픈 데 없으세요? 항상 같은 질문들입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엄마 괜찮아. 너희들이나 잘 지내라. 하지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민정이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민수는 지방에 있어서 자주 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 혼자 잠자리에 들 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괜히 폐를 끼칠까봐 참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가 자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제 하루하루는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고 혼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혼자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입니다. 카네이션의 계절입니다. 예전에는 이 날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손편지를 써주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민정이가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빨간 색종이로 꽃잎을 만들고 초록색 색종이로 줄기를 만들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쓴 편지와 함께 줬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색종이 카네이션을 몇 년 동안이나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었습니다. 민수도 어렸을 때는 용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사왔었습니다. 한 번은 1,000원짜리 손수건을 사왔었는데 그게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그 손수건을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였습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결혼하면서 어버이날은 점점 그냥 달력의 한 날짜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어버이날을 챙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챙기긴 챙기는데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애들이 올까? 혹시 민정이가 얼굴이라도 보러 올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부엌도 정리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오면 밥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저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민정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샀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도 샀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나? 오늘이 어버이날 맞나?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5월 8일. 맞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준비해둔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갈비는 먹지 않았습니다. 혹시 애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남겨뒀습니다. 김치찌개만 조금 끓여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전화를 못 들은 건 아닐까?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닐까? 볼륨을 확인했습니다. 크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가 안 온 것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 2시. 저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도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깜짝 선물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정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아. 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배경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니? 잠깐이라도 엄마 얼굴 보러 올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 소음만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시댁 가야 해서요. 지금 시댁 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 괜찮아. 시댁이 우선이지.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선물은 퀵으로 보낼게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조심해서 가라. 네. 엄마, 그럼 끊을게요.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 1분 13초.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댁은 가는데 친정은 안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시댁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친정 엄마도 엄마인데 1시간만이라도 들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저는 사인을 하고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가셨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좋아였습니다. 생화도 아닌 좋아였습니다. 꽃을 만져봤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민정 올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 3개. 저는 한참을 그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얼마짜리일까요? 1,000원? 2,000원?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조화 카네이션 한 송이에 1,500원 정도였습니다. 퀵 비용까지 합쳐도 5,000원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직접 오지 않았다는 것,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는 것, 목소리도 전화로 잠깐 들은 게 전부라는 것, 그것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네이션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녁 6시쯤 되었을 때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드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봤습니다. 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5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5만 원도 감사한 돈입니다. 하지만 문자 한 통이 전부라는 게 그게 서러웠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이 문자와 송금으로 어버이날이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쁜가 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화 카네이션 한 송이. 5만 원. 이것이 제가 평생 자식들을 키운 대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갈비를 꺼냈습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갈비를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누굴 위해 준비한 건지. 저는 갈비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굶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자꾸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심코 SNS 앱을 눌렀습니다.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설치해줬던 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눌렀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구경했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갔고,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누구는 손주와 놀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있으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딸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이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눌렀습니다. 딸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다음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다음 사진.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진. 사진마다 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물의 글을 읽었습니다. 딸이 쓴 글이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한 제주도 5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여행을 준비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어요.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글 아래에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효도 여행, 제주도, 감사, 사랑, 가족.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주도 5일, 어버이날 선물, 효도 여행,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와, 정말 효녀네요. 부럽다. 나도 우리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친구가 며느리 복 정말 많다고 자랑하던데 이제 보니 정말이네요. 제주도 럭셔리 호텔 5일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친구 말로는 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댓글에 딸이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 제주도 5일, 어버이날 선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어버이날, 시어머니께는 제주도 5일 여행, 500만 원, 친정엄마에게는 1,000원짜리 조화 카네이션 하나, 퀵으로 배송.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시어머니는 제주도 5일이고 친정엄마는 1,000원짜리 조화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머리도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울음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조화 카네이션이 보였습니다. 1,000원짜리 조화.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꽃잎. 이게 제 가치인가요? 제가 평생 자식을 키운 대가가 이건가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SNS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행복해 보이는 시어머니, 푸른 바다, 고급 호텔, 맛있는 음식.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딸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딸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 대답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더 서러운 건 이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자식 자랑하네. 딸이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 준대. 그렇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게 뭐 어때? 시댁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간의 싸움만 날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들도 기분이 나쁠 테고 남매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사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가슴에 담아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청해도 자꾸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딸이 저를 외면하는 꿈, 딸이 저를 모르는 척하는 꿈. 그런 꿈들을 꾸고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책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앨범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딸 민정이의 100일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작은 아기.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민정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아기들보다 작았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에 데려온 후에도 계속 아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배앓이도 심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안아서 달래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요. 우리가 낳은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첫돌이 되기 전까지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 장염, 기관지염. 작은 아기가 아플 때마다 저희 마음도 같이 아팠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돌이 지나면서 민정이는 조금씩 건강해졌습니다. 아프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밤에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두 돌이 되었을 때는 제법 튼튼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정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생일 사진, 소풍 가는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하나하나 다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민정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입만으로는 학원비를 대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동네 상가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2시간 정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당신 몸 상할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했습니다. 민정이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학원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 하나하나 다 돈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에 4시간씩 일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과외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 가게 수입과 제 아르바이트비를 다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우리는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딸의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밤식을 준비해서 갖다 줬습니다. 딸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라. 엄마 아빠가 응원한다. 그렇게 말하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가 왔습니다. 민정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과 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4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민정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자취방을 얻어줘야 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에 생활비까지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 문을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딸은 가끔 집에 내려왔습니다. 방학 때나 명절 때, 그때 딸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4년이 지나갔습니다. 민정이는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희는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학사모를 쓴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다니. 민정이는 곧 취업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큰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사위 될 사람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저희는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사돈댁이 너무 격이 높아 보였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말투도 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저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돈댁에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전세로요. 하지만 전세금이 필요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2억을 내고 저희가 1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 1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1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억이 안 되었습니다.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웨딩홀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손님도 많이 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전화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그러다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항상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친정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화하면 딸은 항상 바빴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또 전화해야 했습니다.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집이 좁아서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하면 그때 초대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SNS를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는 딸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만나는 사진, 시어머니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시댁 가족들과 여행 가는 사진, 명절 때 시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 사진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딸은 시댁 가족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걸까? 우리는 딸에게 뭐가 부족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의 SNS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슬플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사위도 왔습니다. 딸은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더 자주 못 찾아뵈서. 미안해요. 딸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딸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요. 제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러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응.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딸 근처에서 살 수 있겠구나. 자주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그 얘기는 어떻게 됐니? 엄마가 서울로 가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요. 사실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해서요. 부담스럽다고? 네. 엄마가 가까이 오시면
나중에 애들 봐달라고 하실까 봐요. 그리고 집에 자주 오실까 봐요.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대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애들이요? 아직 아이도 없는데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벌써 걱정한다고요? 그리고 집에 자주 오는 게 불편하다고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 딸이 전화하면 엄마 건강하시죠? 네, 잘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 때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시댁 가야 해서요. 항상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이 왔습니다. 조화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SNS에서 시어머니와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자식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얼마가 되었든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의 집, 아이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는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추억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집이 팔렸습니다.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았다고요? 왜요? 갑자기 왜요? 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팔았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말도 없이 왜 그런 결정을 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민정아,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 걱정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자기한테 올 돈이 걱정되는 거였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그래? 근데 어디 가실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혹시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넌 내 생활이나 잘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 다들 걱정은 하는데 아무도 옆에 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옛날 편지들, 아이들의 상장들, 가족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사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5평으로 줄어드니 모든 게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한가요? 이사하는 날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쁘다고 했고 아들은 지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사짐을 정리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혼자서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덩그러니 놓인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없었던 거죠.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노인복지관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여기 프로그램 속에서 한번 보세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컴퓨터 교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뭘 해볼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그림 교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취미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이제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떨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은 다 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다들 초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꽃병에 꽂힌 꽃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도 삐뚤삐뚤하고 색칠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그림 교실에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딸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들 생각도 안 났습니다. 조화 카네이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SNS 사진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 할머니, 김할머니, 박할머니,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래요? 여행요? 네. 복지관에서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같이 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행.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왜 안 돼요? 우리 나이에 놀지 않으면 언제 놀아요? 이 할머니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여행 당일 버스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산. 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식분들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화 카네이션 이야기, SNS에서 본 제주도 여행 이야기, 500만 원 이야기, 집을 판 이야기,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도 비슷해요. 자식들 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요. 그 말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쓸쓸할 때가 있었지만 이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제 인생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쓸 돈을 빼고 나머지는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썼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책도 사고 가끔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쓰는 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돈 나중에 자식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쓸 권리가 있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딸은 가끔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 잘 관리하고 계시죠? 응. 걱정 마.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정아,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네,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꾸준히 복지관에 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을 때 제 그림도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와, 이 그림 정말 좋네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응.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요? 응. 요즘 복지관에서 그림 배우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네, 지금 3개월이에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뭔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축하한다. 민정아. 고마워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출산하고 산후조리 때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민정아, 네, 엄마. 엄마도 이제 바빠. 복지관에서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요.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손주 돌보기는 힘들 것 같아. 딸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네, 산후조리원 있잖아. 거기 가면 돼. 그리고 남편이 있잖니. 남편한테 부탁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어떤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다고 하시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엄마도 시어머니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엄마도 힘들어. 엄마, 제발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생각 좀 해볼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나?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버이날에는 1,000원짜리 조화를 보냈잖아. 시어머니한테는 500만 원짜리 제주도 여행을 선물했잖아.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마음, 상처받은 엄마로서의 마음.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배가 조금 나온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상처받았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받았을 때 엄마는 정말 서러웠어. 좋아, 카네이션 하나. 그게 전부였잖아. 엄마. 그런데 며칠 후에 내 SNS를 봤어. 우연히 시어머니랑 제주도 여행 간 사진. 5일 동안 댓글에 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더라.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를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엄마, 그건 아니, 들어봐. 엄마는 너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도 엄마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주로 계획했어요. 저는 좀 망설였는데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고. 그래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친정엄마한테는 조화 하나만 보냈다는 거. 네, 맞아요. 저도 엄마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항상 핑계만 대고 시댁 눈치만 보고 정말 죄송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아, 엄마는 내가 많은 돈 주는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전화라도 자주 하고. 그게 전부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뀔게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뵐게요. 정말? 네, 그리고 산후조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산후조리원도 알아보고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하지만 손주는 엄마도 보고 싶어. 힘든 건 도와줄 수는 없어도 가끔 와서 얼굴은 보고 싶어.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많은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저도 딸에게 기대하는 걸 많이 내려놨습니다. 내 딸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해 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대신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잠들 때,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만 매달리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식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남은 인생 자식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